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중 글라이더 새로운 탐사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중 글라이더는 이제 바다의 부족한 해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로봇인데, 이 수중 글라이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 관측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에서는 수중 글라이더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해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때는 전자기파라는 것들을 활용을 하죠. 네, 하지만 바다에 있는 그 물은 저 모든 전자기파를 다 흡수를 합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기파가 쉽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수백만 광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바다는 수십 미터만 들어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환경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해양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제 센서를 집어넣어서 바다에 그래서 관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런 바다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우주보다 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다의 정보를 얻는 방법은 배를 타고 바다에 직접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센서를 바로 바다에다 집어넣어서 관측을 하는데, 실제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환경은 이 선박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작년에 이사보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관측을 했었던 그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이 하얀색 점이 계획된 그 관측 위치고, 빨간색 점이 실제 관측했던 위치입니다. 이때 당시에 날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 한 달을 계획하고 나갔었는데 결국은 관측한 점이 반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날씨 상태에 따라서 이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요. 또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활동을 할 때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씨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활동을 할 때도 수온 정보라든지 해류 정보 같은 그런 해양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은 기상 관측소, 그러니까 현재 기상 날씨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오른쪽은 해양 관측소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상 관측소는 굉장히 넓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지만, 해양 관측소는 연안에만 모여 있어요. 이게 연안에 땅에 붙어 있는 이제 관측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바다에 떠 있는, 바다 중간에서 관측하는 관측소 개수로 따지면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규모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규모보다 한 10배 정도 커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기상 관측소가 필요한 어떤 양보다 바다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예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100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배 많은 관측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상 관측소, 우리가 AWS를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장비를 설치한다 그러면 수백만 원 정도면 돼요. 하지만 바다에 부위를 띄워서 관측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씩 돈이 듭니다. 한 군데에. 그렇기 때문에 100배 더 많은 어떤 관측소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새로운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양에서 관측에 로봇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었던 시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관측 로봇은 바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아고플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고플로트가 이 가장 성공적인 플로트가 장비가 됐었던 이유는, 출발은 바로 이 국제해양 관측 프로그램 워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워스는 세계 최초로 전 세계 바다를 배로 전부 관측을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배로 관측을 하는데 왜 로봇과 관계가 되냐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배로 관측하는 게 목적이긴 했지만 새롭게 개발된 아고플로트를 80여 대를 대서양에 투하를 해서 동시에 관측을 합니다. 동시에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도 관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트라는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도 관측을 해서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이 장비가 검증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뒤에 이 화학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인 아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워스 프로그램에서 이 전체 전 지구 바다를 한 번 딱 관측하는데 10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얻어진 자료가 18,000개밖에 안 됐어요, 고작. 아고 프로그램에서는 로봇이 관측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해양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됐고 한 200만 개, 그러니까 워스 프로그램의 100배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 속에서 워스라는 프로그램 체계 속에서 장비가 테스트가 되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고 플로트라는 장비가 가장 성공적인 해양 로봇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로봇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어떤 체계, 워스라는 체계가 이걸 탄생시키게, 아고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게 했었던 이유,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선순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고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체계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자료의 품질 관리입니다. 이 로봇에서 생산된 자료가 높은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자료의 활용성이 아주 높아지게 됐어요. 자료 활용성이 높아지니까 또 어떤 부차적인 좋은 점이 따라왔냐면 기업들, 그러니까 센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플로트에서 장착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개발된 센서들은 아까 워스의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아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 속에서 당연히 테스트가 되고 검증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이 플로트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또 확장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다시 또 자료 활용성의 증대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순환 효과가 이 아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저희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아주 좋은 관측 프로그램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고 플로트라는 거는 이제 부력 엔진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다른 로봇의 확대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플로트는 이제 부력 엔진을 이용해서 표층과 심층을 자동적으로 오가면서 관측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날개를 부착한 것이 바로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바다는 물의 밀도가 높아서 저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는 곧 비용이죠. 근데 글라이더는 역으로 이 물의 높은 밀도를 이용을 해서 부력을 조절하면서 표층과 심층을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움직이면서 이제 수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활강을 하는 겁니다. 흔히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처럼요, 물속에서. 그래서 전력을 굉장히 적게 쓰기 때문에 한 번 투하해서 1년간 그리고 뭐 10,000km까지 운영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광역의 해양에 대한 바닷속 정보를 수집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중 글라이더의 출현은 해양 관측 분야, 해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측에 활용하고 있었던 V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 아니면 선박 이런 것들이 전부 따로따로 자기들 관측을 하고 있었고 여기 이 관측 체계들은 다 시공간적인 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갭들을 성공적으로 메워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수중 글라이더의 출현 때문에 막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었던 이런 기존 체계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돼요. 코디네이티드 옵저베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 무인 관측망입니다. 전 세계에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전 세계 다른 선진국에서는 앞다투어서 이 통합 무인 해양 관측망 방향으로 가고 있고 워스는 앞에서 아고 프로그램이랑은 달리
이 연근의 해양 관측 시스템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무인 관측망의 어떤 그 글루 역할을 하는 것이 수중 글라이더라는 핵심적인 그 장비인데, 그 이외에도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의 현황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글라이더가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글라이더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모두 말씀드리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멕시코만에는 우리나라처럼 적조 발생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적조 워닝을 알려주는 그런 데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동하는 이동체 중에 가장 자체 소음이 가장 적게 나는 장비가 바로 이 수중 글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수중 글라이더에는 바닷속의 소리를 어떤 장비보다 잘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어서 뭐 선박 등을 식별한다든지, 아니면 어장을 추적한다든지, 고래를 추적한다든지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게 유류 유출, 예를 들면 그 멕시코만 지역에서 전에 그 디포라이즌이라는 시추선이 폭발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는데, 당시에 그 수십 대의 글라이더가 차출이 돼서 동원령이 내려져서 다 투입이 됐어요. 제가 우주홀에 있을 때 저희 팀도 다 차출이 돼서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 글라이더가 투입이 되면서 바닥에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범위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 다니는지를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북지역의 해빙이 많이 녹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해빙이 녹는 부분이 이제 바닷속에 녹아요. 그래서 해빙이 녹는 것들도 글라이더가 측정해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특히 태풍과 같은 시즌에 태풍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 글라이더는 해양 관측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의 정보는 태풍 강도를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실제적으로 관측이 굉장히 어렵죠. 태풍이 지나고 있는데 누가 바다에 가서 관측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글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할 수가 있고요. 관측할 해양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는 수십 대의 글라이더가 이제 들어가서 허리케인이 통과하는 도중에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해 태풍 마이삭이랑 하이선이 통과하는 동안에 글라이더를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그 뒤에서 좀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글라이더를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한 3년 정도에 글라이더가 미국에서 개발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뚝딱 개발한 것처럼 알고 있을지 모르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한 30년 동안 기술 축적이 있었던 것, 핵심적인 부품이나 핵심적인 장비들이 먼저 개발이 되었었던 것이 아주 중요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이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이 장비들을 개발하셨던 그런 분들의 이름입니다. 특히 굵은 글씨체로 표현한 것이 저와 같은 물리해양학자시고요. 그 얇은 글씨체로 표현한 것이 공학자인데, 주로 이 물리해양학자가 주도로 해서 장비 개발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리해양학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 사용자였어요. 이 물리해양학자가. 그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주도를 해서 장비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해양 장비를 개발할 때 개발자 위주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장비 사용자 위주로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상용화 체계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중 글라이더의 국산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유럽 글라이더 시스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보면 그 세계 3대 미국의 글라이더들 중에 유일하게 그 상용화에 성공한 글라이더가 바로 이 RC마르사의 Sea Explorer라는 글라이더입니다. 근데 이 글라이더가 개발되는 것이 2014년이에요. 굉장히 최근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 글라이더를 개발하기 전에 앞서서 유로피안 글라이더 옵저버토리라고 하는 관측망을 먼저 만들었어요. 즉 글라이더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저변이나 체계를 우선 만들어 놓고 10년간 운영을 했었죠.
이 10년간 운영하면서 거의 이제 100대의 글라이더를 운영한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뒤에 이 화용성이나 효용성이 입증이 되면서 장비 개발로 이어졌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라이더를 운영하는 체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 개발, 뭐 여기 지금 옵쇼어 오일 가스 인더스트리랑 같이 연결을 해서 송유관에서 유출되는 기름을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이런 용도로도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원래 제가 20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중 글라이더 운영 시스템, 운영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 5년간.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운영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운영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이 기술로부터 그 선진국 수준의 어떤 실적들이나 성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그 올해 지금 시래역 장기 운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19일 날 지난 9월 19일에 투하를 해서 현재 68일째 연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거리가 2,000km를 넘었어요. 그래서 국내 수중 글라이더 최장 시간, 최장 거리의 운영 기록을 계속 갱신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저희가 회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 그 선박 관측 라인을 따라서 지금 5번째 왕복하고 있고, 지금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자료를 잘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9월 초에 태풍 마이삭이나 하이선이 통과하고 있었죠. 그때 저희 글라이더가 관측을 수행 중이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그 궤적의 예측 궤적에 가까운 지점으로 글라이더를 보내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해양의 상태를 이제 관측하는 임무를 부여했었는데요. 이때 그 위치 유지라고 해서 72시간 위치 유지를 하면서 관측을 했는데, 여기 그 보라색 선으로 보면 이때가 딱 태풍이 9월 3일 날 태풍이 지나갔었던 그 지점인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림을 우리 국내 최초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런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중 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운영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을 했고요. 목표로 하는 것은 누구나 저렴하게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해서 원하는 해양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지오의 체계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통합 무인 해양 관측망으로 발전시키고, 그 뭐 워스 아고 케이스나 아니면 이지오 케이스들처럼 우리도 해양 관측 장비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 개인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핵심적인 수중 글라이더 기술, 부력 엔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는 그런 데 기여를 하려고 하고요. 앞서서 뭐 자료를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행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센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울진에 그림과 같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같이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은 배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것을 연안에 가까이에 하고, 외해역은 글라이더로 하는, 사실 통합 무인 관측망의 일단 시작이죠. 시작인 형태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사례로 살펴보면은 이런 어떤 장비를 활용하는 체계, 아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지오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 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를 하는 그 포지티브 피드백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포지티브 피드백, 즉 선순환 효과를 가지는 체계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수중 글라이더가 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는 체계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장비를 만들자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장비를 잘 활용하고 검증하고 그것들이 가치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